그다음에 이제 보통 가지고 있는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범인은 사회 부정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 아닌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여러 범죄 중에서 가정환경 중 불우하고 못 사는 데서 이렇게 나왔고 또 뭐 이런 잘못된 편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범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약간 억눌리고 또 일종의 주눅든다고 하죠. 네. 그런 분들은 수단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도 자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건데 첫 번째 편견이 범인은 사회 부정자일 것이다. 성범죄의 80% 이상이 주로 아는 사람.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면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몇 번 본 사람. 그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범죄자는 비교적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난 거 아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통 전문용어로 이제 대인 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화범은 뭐겠죠? 대물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접근을 하기가 힘드니까 뭘 하는 겁니까? 불을 지르는 거죠. 이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영세사님은 강호수입니다. 어떠신가요? 얼굴로만 보면 진짜 평범하고. 그렇죠. 예, 예. 네. 처음에는 무슨 사건이냐면 실종 사건만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잡히고 보니까 다 납치 살해한 사건인 거죠. 주로 이 강호순 사건 같은 경우를 연쇄살인이라고 보게 되는 부분은 살해 방법이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그렇고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을 일종의 프로필을 조금 일별한 겁니다. 특징적으로 뭐가 나타나시죠? 치마, 부츠, 치마. 또 왜소한 키. 처음에 이제 강호순 사건을 접근할 때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몰랐습니다. 그거를 시작했던 사람들, 수사했던 사람들, 또 저같이 이제 지원을 했던 사람조차도 초기에는 이 사건이 어떤 종류의 사건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피해자의 유형을 찾고 보니까 저런 특성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이대를 한번 보세요. 나이대가 사실 다르죠? 네. 그리고 키가 조금 작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 부분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특징은 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범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연쇄살인 사건을 접근할 때는 굉장히 머리가 빠질 정도로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트라우마와 트리거를 가지고 있고 무엇에 자극을 받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갑자기 실종이 되고 피해자가 생기는데 이 피해자들의 연속성, 그러니까 연결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저런 것들을 오픈된 상태에서 많이 보려고 하죠. 실제로 이 사람은 체포될 때 차가 3대였고 집도 2채, 농장 하나. 우리가 생각했던 연쇄살인범이라는 것과 굉장히 다르죠. 왜 그랬을까요? 숨어 있으려고 그래요. 사람들 속에 숨어 있는 것. 그러니까 강호순 같은 경우는 그랬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친절하고 싹싹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너무 자상한 아버지. 이런. 당시에도 그 강호순 사건이 벌어질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 차에 타지 마라. 라고 했는데도 그 뒤로도 몇 가지 사건이 더 생겼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 피해자들의 잘못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 범죄를 어떻게 하면 잘 저지를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범죄자인 거죠. 조심해라고 하지만은 문제 설정이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차에 탔거든요, 피해자분들이.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같은 지역 주민? 그리고 너무나 선한 얼굴? 제가 뭐 어디까지 가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나
그 주변에 대해서 잘 알고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같이 사는 분이 아닐까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강호순이 굉장히 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사람 찜쪄 먹을 정도로 말을 잘했죠. 그 정도로.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범행을 쓰였던 차 조수석에 자기 아들 사진을 뒀다고. 거기다가 아들이 가지고 있는 곰인형도까지 두고. 아이고. 안심시키려고. 그렇죠. 이게 일종의 범행 장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치 아주 자상한 가장이 아들한테 선물 주러 가는 길에 차 태워드릴게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범죄자라고 하는 게 문 열고 가세요 이렇게 얼굴 저처럼 이렇게 갖고 천만에 맞습니다. 그 범죄에는 그 범죄에 맞게끔 진화된 방법이 있는 겁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기꾼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사기꾼이 생겼어요. 답을 하는데 그럼 막 화를 내죠. 장난하는 거냐. 근데 진짜 사기꾼 같이 생겼어요. 진짜 사기꾼 같이 생겼어요. 그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전대를 옆에 두르고 여기다가 막 뽀글이 파마를 하시고 그런 분인데 200억대 갯돈 사기의 주범입니다. 다가가기 되게 쉽게 만드는. 그렇죠. 맞습니다. 와. 범죄자는 바로 그겁니다. 다가가기 쉬운 세팅을 온몸으로 하는 사람이 범죄자입니다. 어머. 그러니까 억지로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야. 그래서 경찰들이나 프로파일러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범인들을 계속 보면은 요건 사기꾼, 방화범, 패스, 이 얼굴에 이 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게. 보통의 일반 우리 시민분들은 그런 분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이런 고정관념, 말하자면은 아들 사진을 차에 두는 가정적인 남자는 범인이 아닐 거라고 하는 그 부분은 사실은 한 번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거라는 거죠. 그만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아니면 전형적 범죄자는 자기 주변이라든가 자기의 행동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이미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호순의 농장과 그 식당을 들이쳐갖고 검거를 할 때 저 사진이 있어갖고 저 사진을 왜 걸어뒀을까라고 본인한테 물어봤는데 너무 따뜻해 보이잖아요. 대답을. 맞아. 실제로는 잡아먹었습니다. 실제로는 잡아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이코패스는 인면수심이네.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어머. 공감 능력이라는 건 감정을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터미네이터에서 기계인간을 탐지하는 원시적인 방법이 뭐죠? I will be back. I will be back. 저 이따 잠깐 보시죠. 개소리가 나죠, 개소리가. 보면 개가 짖습니다. 그러면 저 기계인간이다라고 사격을 합니다. 동물들은 얼굴 표정을 봅니다. 사람의 표정을 봅니다. 그러니까 기계인간은 표정이 없는 겁니다. 그 로봇이니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시지 않습니까? 개도 이렇게 눈을 쭉 보고 하죠. 근데 서로 교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감을 못 하니까 이게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앞에 나온 걸 조금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 정도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자기 여기 칼 자국 나는 데서 응급실에 갑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뭐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데 옆에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럼 상관없고 막 이게 이제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이고 연설해본 유영철 같은 경우가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절대 자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지만은 나한테 죽은 여자들이 몸 관수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죽인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그렇고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이죠. 인천 연수구에서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에서 17세 김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치소에서 한 말이 있죠.
뭐가 가장 힘드냐 했더니 날씨가 좋은데 벚꽃 못 보러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라고 합니다. 핵심적으로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방해하면은 거의 가차없이 용서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것과 연관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강한 자극 추구입니다. 아주 강한 자극 추구. 요건 이제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적인 부분이 있겠고 촉각적인 부분이 있고 청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인문학적인 형태의 만족이라든가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의 만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자극입니다. 그래서 보통 연쇄살인범들의 살해 방식이 되게 잔인한 것은 죽어가는 장면을 보려고 하는 시각적인 욕구 그리고 죽어가는 것 속에 들리는 소리 같은 거 그리고 그 시체를 만짐으로써 느껴지는 차가움을 느끼고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걸 거꾸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프로파일러들은 독특하게 소리와 연관되어 있는 사이코패스구나, 색깔과 관련된 사이코패스구나, 아니면 이것은 촉각과 관련된 사이코패스인가를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찾아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거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가 뭐냐면 늘 일탈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사이코패스들이 어렸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고 한 청소년기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7, 8살쯤 되면 뭘 하냐면 길 가든 간판을 뻥 찹니다 그냥. 자기가 피해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왜 이게 내 앞에 있어야 돼? 라고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나죠. 가게 주인한테 혼나죠. 네. 그럼 이제 조금 발전을 합니다. 멀리 가서 비비탄 총으로 빡 쏩니다. 아, 그래서 복수. 네, 그렇죠. 요게 사소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고 그 경험을 통해서 머릿속에 뇌 구조가 바뀌어갖고 진화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요 사이코패스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그 소시오패스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네. 그런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을까? 아까도 물어봤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해서. 글쎄요, 그거 알고 싶어서 제가 나온 건데요. 예. 대부분의 분들이 강선희님 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무슨 차이가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는 병이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행동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그런 것이 몸에 습성화되어 있는 어떤 인간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 범주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의 하위 범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른 건 뭐냐면은 사이코패스는 약간 선천적인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과 대비돼 갖고 소시오패스는 이제 후천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양육하는 가족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극단적인 형태의 양육 방식을 겪었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형태의 부모를 만났거나 아니면 방임하는 부모를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인간형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이면서 소시오패스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분리된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겁니다. 그 성과의 달콤함에 한번 맛을 본 사람이면은 일정 정도 뇌의 만족도가 바뀌어서 다음에도 똑같은 방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그것은 마약과도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통 이 성범죄는 하루 중에 어느 시간에 제일 많이 발생할까요? 해 뜰 때는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밤이나 새벽 이럴 것 같은데요. 밤이나 새벽. 네. 제가 저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닌가요? 낮 시간? 보통 우리가 강력범죄라고 하면 살인이나 성범죄, 특히 강도, 그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답은 그겁니다. 정해진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럴 거면 왜 물어보셨어요? 정해진 시간이 없다는 건 뭐냐면 거꾸로 하면 피해자가 취약한 시간입니다.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낮 시간이네. 예. 요거는 이제
마포에서 벌어졌던 연쇄강간 사건을 일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너무 밝을 때. 예, 그렇죠. 벌어졌나? 피해 시간.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피해자의 연령과 연관시키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3세 분이 왜 3시 30분에 피해를 당하죠? 하교 씨가. 그렇죠. 하교를 했는데 한부모 가정이거나 아니면은 뭐 맞벌이 하시는 부분이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전에 미리 조사.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은 굉장히 사전 조사가 치밀합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성과 관련된 범죄는 80%가 누구라고 그랬죠? 면식범. 그렇죠. 예. 비면식은 충동성이 있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으슥한 어떤 골목에서 우연히 이제 범죄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20%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표가 그걸 말해줍니다. 지금 27세의 저 분은 저 시간에 왜 범죄를 당했을까요? 밤에 일하시고 아침에 주무시는 땡! 땡. 저분은 가정주부셨어요. 다 출근하고. 예, 그렇죠. 예, 예. 남자가 없을 때. 그렇죠. 예. 그건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범죄자는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시간대는 뭐 26세, 2시, 뭐 18세, 4시 40분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동일 범인 소행인 거예요? 예, 예, 동일. 우리나라의 연쇄 성범죄의 특성은 한 범인이 최대 100건 이상 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때까지 안 잡아주시고 뭐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뭐냐면은 우리는 암수범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 이전에 친고죄가 폐지됐지만은 친고죄 이전에는 실제로 신고를 하고 해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사행정연구원에서는 연구 결과에 의하거나 대검찰청 범죄 보고서 같은 데를 보더라도 성범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실제에 신고되고 처리된 사건이 10건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100건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입 방법도 잠깐 보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강력범죄를 생각했을 때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협박해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많은 게 이제 따라 들어가기입니다. 문이 열린 상태로 따라 들어가는. 여러분 상상도 못 하셨겠죠? 당연히 이런 범죄자들은 문을 따고 막 부수고 창문을 깨고 막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런 경우는 훨씬 적습니다.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따라 들어가기 아니면 숨어 있기, 택배 가장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능을 이용하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대와 연결이 됩니다. 낮 시간대니까 방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낮 시간도 어떤 낮 시간이냐면요. 낮과 밤이 변하는 시간입니다. 보통 5시, 6시 그 사이. 그러니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갖고 저 사람이 진짜 범죄로 들어간 건지 아닌지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게 강력범죄의 문제죠. 밤에는 오히려 문을 그렇죠. 꽉꽉 잠굽니다. 그리고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은 밤기가 박습니다. 부시락만 하면 막 했죠. 근데 밤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따로 있다 라고 하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범인이라는 것은 가장 평범한 이웃입니다. 제가 이제 연쇄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러 동네라든가 이런 데를 수사로 돌아다니면 반드시 저는 신고당합니다. 이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고당하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내가 경찰인데? 근데 저는 숨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위장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범죄자는 위장하고 있거든요. 보통 탐문 수사를 할 때 그 슈퍼 아주머니한테 이상한 사람 지나가지 않았어요라고 물으면 바보입니다. 신참 경찰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지 말라고 합니다. 이상한 건 네 기준이지. 그게 아니라 요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지나갔나요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신고 당합니다. 근데 보통 동네 주민 아니면은 그 동네에 적어도 몇 번은 와봤을 것 같은 사람이니까
아무리 탐문을 해도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2006년, 2007년 사이에 저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 모자 마스크를 쓰고 그냥 지나가는 여중생, 여고생을 따라가 성추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범인이 동네 중국집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필 왜 6시였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프로파일러라고 생각하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시간대도 해가 질 때쯤, 그리고 학생들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이동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이동 시간인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죠. 네.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대한 네, 네. 부분인 거죠. 저 범인이 저 시간대에 이제 저희들한테는 이제 방아쇠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죠. 6시 되면은 방아쇠가 당겨지는 거죠. 빵. 근데 저 범인은 이제 좀 독특하게 왜 성범죄를 했냐라는 범죄를 했을 때는 이 범인이 당했던 트라우마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친어머니한테. 그래갖고 가장 고통스럽게 당하던 그 순간에 노을, 예, 그걸 봤습니다. 예, 노을을 그걸 본 봤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사람한테는 방아쇠 효과가 되는 겁니다. 특정한 시간에 당했던 그 감각이 고통 속에서 막 여기 응어리 치다가 자기가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범죄로서 나쁜 방식으로서 표출한 부분인 거죠. 이게 독특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인들의 머릿속의 메커니즘입니다. 머릿속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있고 그 사람의 그것을 폭발시키는 또 하나의 요소가 그 사람을 범죄로 이끄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연쇄강간범은 현장에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연쇄강간범들은 아주 지능적이었고 성범죄자들 자체가 사실은 요즘 많이 지능적이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콘돔을 사용하고 또 약품 같은 걸 가져서 DNA를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피해자한테 그 현장을 다 청소하게 만듭니다. 오,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행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범죄가 일어날 만한 그 시간대에 쫓아가서 잠복하고 있다가 잡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미제 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고정관념을 버린다 하더라도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은 그 범인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범죄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긴 셜록 홈즈처럼 컴버배치처럼 아니면 뛰어난 수사관이 범죄를 해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수사관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수사라고 하는 서비스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 빈민촌에 있는 어떤 청소년한테도 수사의 서비스는 가야 되는 거고 재벌 회장님한테도 수사의 서비스는 공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그게 공평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 사건이 한 해 100만 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5%가 미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살인 사건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도 사건, 강도 사건 다 포함해서 그러는 거고요. 조금 내리면 뭐가 되냐면 서울경찰청에서 하루에 10명이 죽습니다. 서울 관할에서. 살인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자살을 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다 포함하는데 그 병원에서는 병사는 빼고요. 그걸 이제 우리는 변사라고 하거든요. 변사. 그러니까 일정 정도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다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상상외로 미제 사건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미제 사건이 많을까요? 여러분은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수사관들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기법도 발견했다, 뭐로 했다, 필리핀에 수사관을 파견했다, 많이 했다. 그런데 억울한 사건이 많아갖고 우리 김성중 씨가 그 프로그램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미제 사건이 발생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전 나름대로의 것을 여러분에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김정숙 씨, 모르그가의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에드가 앨런 포우라고 하는 소설을 아시겠죠? 네. 모르그가 뭘까요?
장기간 시체를 보관하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말하자면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건의 시체를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그게 없어요. 설마요. 없어요? 설마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시체를 보관하는데 누군가 관리하는 지금 보시는 장면이 국가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종의 무서워. 괜히 무서워. 깜짝아. 유명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영화에.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시체 보관소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은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인천에서 벌어진 낙지 살인 의심 사건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사건은 제가 낙지 살인 의심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였을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심 사건이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사건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애인이라는 사람이 모텔에서 낙지를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어갖고 이제 병원을 업고 가서 식물인간이 된 상태였는데 자기가 너무 사랑하고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자 뭐 해다가 죽은 여성의 부모님한테 어떻게 부검을 하냐. 내가 너무 사랑한 사람인데 좀 곱게 보내주자라고 해서 바로 화장을 했어요. 만약에 시체만 남았다고 하면 이 안쪽에 낙지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만 그것만 확인했으면은 이 사건은 사건도 아니었어요. 근데 죽은 지 이틀 만에 범인일 수도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 부모님은 지금까지도 천추의 하나로 생각하세요. 그 말을 내가 왜 들었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가족을 어떻게 부검을 해? 어떻게 남의 손에 맡겨?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린 또 되게 빨리 화장을 해요. 그러니까 명확한 것은 시체가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데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파냅니다. 20년 전에 죽은 사체도 의심이 생기면 발굴어 가지고 다 파냅니다. 그래서 다 검사합니다.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독극물은 20년이 넘게 남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뼈 같은 경우도 부러진 나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을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판결되는 것. 그게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그게 완전히 미국식을 따라가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가 정의 없이 진실의 밝힘이 없이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제가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 살인 사건이 발생한 그 시신을 갖다가 네. 일단은 최초에 검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검하기 전에 들어오는데 20대 젊은 여자분이 피살을 당하셨어요. 근데 집 근처에 있는 영안실로 가서 거기서 다른 사람들도 다 보는 앞에서 시신의 옷을 다 벗겨서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죽은 사람한테도 분명히 인권이 있는데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유는 그거죠. 너무 바쁘니까.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지금은 조금 나아졌을 워낙 무죄직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명확히 아시고 개선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증거보관소입니다. 증거보관소라는 개념이라는 부분은 왜 그게 중요할까요? 증거가 있어야지 새로 사건을 다시 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억울한 사건. 근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다시 사건을 개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경찰청 앞이나 검찰청 앞 보시면은 억울하다고 피켓 시위하는 가족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다시 재수사를 하고 싶어도 증거가 없어요, 증거. 보관해 두질 않으니까요. 제가 부끄럽고 안타까운 에피소드 하나는 그런 겁니다.
우리 팀이 사건 나가기 전에 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갖고 누가 이제 호두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호두가 있길래 이제 옆에 보니까 망치가 있더라고요. 망치 있네. 옆에서 깨먹고 맛있다 막 그러고 있는데 이 망치가 여기 왜 있지? 하고 이제 이상한데? 라고 해서 그 나중에 저녁 때 팀장님 그 망치가 뭐예요? 그랬더니 초계 3년 전에 무슨 살인 사건 그런 거 이게 막 그래서 순간 얼음이 돼버렸어요. 경찰서가 이제 증거 보관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강력계 형사들이 쓰는 캐비넷에 담당 형사들이 이렇게 신문지에 두들 말거나 사건 처리라는 게 넣었다가 담당이 바뀌잖아요. 미제 사건이 뭐 이거나 이렇게 되면 그럼 왔다 갔다 하다가 야 못을 박아야 되는 망치 없어 막 찾다가 그 신참이 이걸로 쓰시죠 갖다 놓으면 되죠 막 이렇게 하면 안 갖다 놓고 이런 거죠.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여자 연쇄살인범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 DNA가 발견이 됐는데 DNA로 이렇게 상피세포를 긁는 그 솜을 만드는 노동자가 마스크를 안 쓰고 기침을 하니까 그 모든 사건의 범인이 그 여자 노동자예요. 깜짝이야. 그렇죠? 이거를 증거 무결성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제 어렵게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증거를 분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믿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 증거를 분석하는 과학수사 팀원이 그 범죄와 관련된 어떤 사람한테 돈을 먹을 수도 있고 인적으로 연관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보증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증거가 제3자에 의해서 공정하게 보관되어 있느냐도 체인 오브 커스터디고 그다음에 그 분석하는 사람도 역시 공정하게 했는가를 스스로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거죠. 증거를 보관해라.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일부는 마련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일선경찰서의 과학수사팀의 작은 구석에 이 캐비넷 같은 걸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의를 위해서는 증거보관소, 체인 오브 커스터디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련돼 갖고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이 사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런 거죠. 어떤 여대생이 과의 모임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 3명한테 강간을 당해갖고 도망치다가 고속도로에서 치여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스리랑카인이 범인인 건 맞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강도 강간으로 가자. 왜냐면 공소시효가 늘어나니까 그거는 그런 얘기가 지금 해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공소시효가 끝나갖고 이제 그 사람은 출국했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뭐라고 제기했냐면 그 스리랑카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은 돌아가신 분의 속옷을 누가 발견했느냐? 경찰이 발견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동생인가?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보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의 속옷을 발견해갖고 이것 좀 분석해 주세요라고 했는데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겨우 분석해갖고 그때 DNA가 나와서 보니까 스리랑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한 증거보관서와 체인 오브 커스터디 여러 가지 연결해 보죠. 아버지 얘기가 그 팬티가 속옷이 보관돼 있지도 않았대요. 그럼 어떻게 그걸 찾았냐? 라고 검찰에서는 그 유가족한테 설명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근데 설명 못하는 거는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설명 들을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옷에서 발견된 스리랑카인의 DNA가 범인의 DNA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 그 앞에 다른 한국인 범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자체는 여러 면에서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사건 처리 자체를 보면은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그 억울함을 안고 가야 되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실정이에요. 지금의 실정이에요, 사실은. 악인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입니다. 세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 사이코패스.
그다음에 소시오패스. 그리고 나르시시즘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아,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어떤 처벌을 받는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짓을 쉽게 하는 겁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선천적인 악인입니다. 사회적 규범, 그다음에 뭐 공정함, 뭐 책임감 이런 거 다 없고 양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연민도 없고요, 애착도 없고. 그걸 보여주는 잃어버린 지갑 실험이라고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제 길바닥에 누군가의 지갑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정이 강하게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지갑에 어떤 게 들어있을 때 가장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까요? 저는 3번 아이의 사진이에요. 왜냐면 저게 저 사람한테는 지갑에 넣고 다닐 정도로 소중한 사진이니까. 다른 분들도 대부분 동의하시지 않나요? 자, 지갑의 회수율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압도적 차이죠. 15, 20, 88. 네.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크게 이상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타고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이 이 세 종류의 지갑을 어떻게 대하는지 대충 이제 짐작해 가실 겁니다. 전혀 차이가 없죠. 연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어떤 지갑이든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아요. 딜레마는 야, 이렇게 하자니 얘가 힘들고 이렇게 하자니 이쪽이 피해를 봐. 이런 걸 다 딜레마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마을에 살인마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곳간 같은 데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갓난아기죠. 갓난아기가 막 울음을 터뜨리려고 해요. 이제 발각되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정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왜 그런 긴박한 상황에 서를 지금 보여주신 표정은 왜 어려운 걸 시켜 나한테는 저는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행동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아이의 아빠였다면 나머지 마을 사람들을 다 같이 죽게 할 수 없잖아요. 아이를 안고 뛰쳐나갈 것 같아요. 도망쳐 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죽을 거 싸우다 죽어보겠어요. 차라리. 애기가 우는 걸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떠오르지 않네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든 소리가 안 나가게 막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어떻게 하셨나 했더니 음향공학과 전공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심지어 또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아이에게 최면을 걸어보면 안 될까요? 또 시작하고, 네. 어떻게든 아이를 죽인다로 가지 않아요. 네. 아기를 즉각적으로 죽인다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정상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사이코패스들은 애 죽여. 한 방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다? 합리적일 수 있죠. 실용적인 걸 위해서 가치를 희생시킨다? 합리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약한 자나 아니면 소수를 대를 위해서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는데 제일 중요하죠. 망설임이 없다. 예. 그래서 딜레마 문제를 주고 어떤 해결책으로 가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가. 예,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특이한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사이코패스를 겉모습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세 분 중에서는 또 그런 딱 보면 이건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좀 느끼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았다면 저희가 안 당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명쾌하신데요? 명쾌하신데요? 그래 그 대학의 연구팀이 실제로 남성의 얼굴의 가로와 세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비교한 겁니다. 가로폭 비율이 높아요. 요럴수록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사이코패시적 성향,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다라는 반사회적 성향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는 꽤 안정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네네. 저를 보실 필요 없어요. 저는 동그란 거예요. 네네. 가로 비율이 넓은 게 아니에요. 전 동그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살이 찐 거예요. 지름이 기본적으로 동양인들이 약간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거고. 그렇죠. 서양인들은 긴 편이죠. 네, 그런 네, 거 네, 치자면은 동양인들은 그럼 사이코패스 성향이 많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줄 수는 네, 없죠.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분명한 건 이게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느냐.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이 높을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이게 옆쪽으로 좀 이렇게 가로 비율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연구들이 제대로 된 해석이나 아니면 설명 없이 다가오면 얼굴 넣을 때 조심하자. 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음 연구는 조금 더 흥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심박수. 네. 그게 바로 뭐냐? 이제 닐 제이콥슨이랑 존 거트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또 임상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연구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도 정말 분노를 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이 사이코패스들은요. 이제 팔걸이가 이게 좋은 의자들 있죠. 이제 흔들 의자도 있고 이제 요즘 안마 의자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거 다 이렇게 쉬고 있을 때보다 사이코패스들은 자기 아내를 때릴 때 심장 박동수가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때 더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 끔찍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끔찍한 인간들이죠. 자, 그런데 역사 속으로 또 한 번 좀 더 들어가 보면 아주 집요하고도 창의적인 사이코패스들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로 한번 가볼까요? 그리스로 가봤는데 정말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처형하는 기구. 예.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팔라리스의 황소라고 합니다. 팔라리우스 황소. 팔라리스가 기원전 6세기에 제우스 신전을 지으라고 왕의 명을 받은 현장 책임자인데 이 인간이 일꾼들을 선동해서 왕위를 창탈했어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가장 자기 정권의 취약성 때문에 잔인해지죠. 그런데 이 팔라리스가 그 전에도 사람을 정말 처형을 많이 했는데 아테네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못 만드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과학자이자 조각가인 페를라우스에게 절대로 나한테 대항을 못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처형 기구를 만들어라. 절대로 나한테 대항을 못할 정도로. 그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를라우스가 노쇠로 소를 만든 겁니다. 자, 노쇠가 왜 노쇠냐? 열 전도율이 좋아요. 장기까지 다 익어버려요. 익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기구가 유난히 잔혹하다는 평가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수치가 이 화상이나 열상이 되게 높으니까.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악의적인 건 사실 저렇게 화형당하면 대부분 질식을 하기 때문에 일찍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질식하는 것도 막은 거예요. 네. 몸이 그러니까 화형이나 이런 거 시킬 때는 사실 묶여 있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저 안에서는 사실은 풀려 있는 상태에서 막 더 몸부림치고 이래서 더 잔인해서 그런가? 더 몸부림치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처형자의 비명이 계속 죽을 때까지 소 입을 통해서 나오나요? 정답. 정답. 네. 이 입에 뚫려 있는 거. 여기에 나팔이 들어가요. 진짜 최악. 나팔이 들어가서 저 사람이 지르는 소리가 저 황소의 입으로 모든 그 사형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크게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명이 마치 소의 울음소리, 아주 절규하는 울음소리처럼 된 거죠.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의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이 같은 장면을 시청각으로 볼 때보다 청각으로 볼 때 더 정서적으로 반응합니다. 정말 끔찍한 방법이죠. 진짜 아이러니한 건 그런데 팔라리스가 이제 이걸 딱 받아들고 야 흡족해 합니다.
그러면서 테스트를 하죠. 첫 번째 희생자 바로 제작자 페릴라우스. 예. 페릴라우스를 여기다 넣고 페릴라우스가 죽기 직전에 꺼내서 돌산에 방치해버려요. 와. 인과응보. 팔라우스도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실각하죠. 정권을 뺏기죠.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바로 저 놀세안에서 황소안에서 처형당합니다. 네,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사이코패스부터 먼저 한국의 사이코패스 알아볼까요? 어민수.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20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희대의 살인범 유영철을 능가한다는 얘기를 듣는 어민수. 유영철은 그 반사회성 성격장애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28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냐, 얼마나 그리고 악의적이냐, 뭐 이렇게 해서 한 20개 정도의 체크리스트가 있고 여기에서 40점 만점을 놓고 이제 25점 넘어가면 사이코패스. 근데 이제 유영철이 28점 정도로 평가가 됐는데 이 어민숙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약에 한다면 40점 만점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가 있을 정도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가족, 자기 부모 다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험 설계사를 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면 어떤 장애에 주로 지급이 많이 되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어민숙은 눈을 노리고 있다. 눈을 그냥 찔렀다니까요. 약물을 집어넣고. 첫 번째 남편을 사망하게 하죠. 오빠도 그리고 어머니도 실명시켜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사실은 여기 가사도우미, 자기 집 많이 도와주신 가사도우미 분이 계세요. 사실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타지도 못하죠. 근데도 그냥 그 집에 불을 질러서 그 가사도우미 분 남편은 사망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불안감을 못 느껴요. 이 정도 했으면 자기가 숨거나 은폐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죽이고 불질러요. 그런데 저는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어민숙이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의 장례를 마쳤어요.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이트클럽을 갑니다. 아, 다음 남편. 네, 그렇지.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이것보다는 더 다채로운 얼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조커, 사이코패스지만 소시오패스들의 상당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냐면 이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 얼굴 기억나시죠? 이거 네. 슈렉에 나오는 네. 그런 얼굴을 얼마든지 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제 미국 친구의 또 다른 미국 동료가 바로 이런 유형의 소시오패스인데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얘기하고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동정심을 삽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제 동료인 A는 그 B의 사정을 듣다가 자기 돈을 다 쓰게 돼요. 계속해서. 나중에 보니까 A 집에 B가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 유치하면 안방을 B가 쓰고 있어요. 컴퓨터도 B가 쓰고 있고 심지어는 A가 그래서 오히려 사정사정합니다. 집은 제발 나한테 그만 오라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B가 진짜 잘 보이는 표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소시오패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경우든 소시오패스들은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스라이팅은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바로 이런 단계죠. 첫 번째로 관계를 형성해야 되죠. 그렇죠.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제일 밀접한 관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밀접한 관계가 뭐예요? 가족. 그런데 가족은 원래부터 혈연인데 혈연이 아닌데도 제일 밀접해지는 건 가족 만들기 전에 뭡니까? 연인, 부부. 네, 연인과 부부. 부부가 가장 가스라이팅이 많은 유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반드시 꼭 하는 게 뭐냐? 아까 가스라이팅에서 나왔죠. 기억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한 번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예전 실수들이 다 같이 뛰어나오면서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내죠. 예.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오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하면서 반박을 할 수도 많게 되지만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는 아예 저항을 못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를 하는 군대 밖에서 군대 안에 있는 친구에게 이걸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병사 한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저는 정훈 장교님이랑 이제 다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뭐야? 무슨 얘기야? 너랑 나랑 연애하냐?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알았어 오지 마 정훈 씨래. 근데 나중에 한 2년 후에 그 친구가 우연히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더라고요. 그때 정훈 장교님과 만나지 말라고 제 친구가 얘기했기 때문에 안 간 거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 정훈 장교님 만나지 말라고 얘기한 애가 그럼 같은 부대에 있었느냐? 아니래요. 자기 과 친구래요. 네. 그러니까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과 친구가 계속해서 걔네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친구는 그 친구를 이용하면서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 소시오패스적이고 가스라이팅하는 친구는 계속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해야 되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입영 전날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군대 가면 맞아 죽을 수 있어. 최대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말라고.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느냐? 무시가 들어갑니다. 근데 무시를 세게 하는 걸 우리가 보통 개무시라고 하죠. 네. 근데 정말 그런 식으로 무시합니다. 네. 옆에 그냥 물건이 있는 것처럼 무시할 때도 있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관계를 밀접하게 맺었죠? 기억을 왜곡시켰죠? 미니마이징 시켰으니 이제 이 사람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무시하고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다가 일로 와. 이러면 진짜로 주인 앞에 꼬리치는 강아지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종을 만들고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 알까요? 알까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본인이 인식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고. 네. 그게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인간들이 지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만드는 행동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세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까지 나도 모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 미니마이징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데,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트럼프 같은 사람이에요. 트럼프 같은 사람은요, 끊임없이 그냥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존 올리버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는데 이 존 올리버는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이고 토크쇼를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어느 날 자기 트위터에 야, 존 올리버 그놈 맨날 나 욕하더니 자기 쇼에 나와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더라. 존 올리버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그런데 트럼프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 측근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가 진행하는 쇼에 나와달라고 했더군요. 그래서 저는 대꾸했죠. 됐어, 안 가.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 토크쇼에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 심지어 야, 4번, 5번 전화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근데 존 올리버는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죠. 근데 계속해서 이러니까, 이렇게 우기니까 존 올리버가 급기야 내가 그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진짜 우기는 사람 답도 없죠.
사실 저는요. 그래서 우기는 것이 바로 전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말도 안 되게 우기는. 근데 맞서 싸운다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논리로 이기겠다?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으셔야 돼요. 맞서서 싸우지도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관계를 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하고 훈계, 조언의 차이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훈계를 하는데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혹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훈계는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칩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은 동어 반복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웬만한 건요. 우리는 그 내용 위주로 전달을 할 때 한 번 내가 한 훈계는 더 이상 되도록 안 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바로 그렇게 동어 반복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훈계는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가스라이팅은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주로 다듬고 더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죠.